근데 또 하반기에 보면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좀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될 테니까 요게 좀 또 주택에 좀 영향을 끼쳐서 주택 가격이 약간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제일 중요한 변수예요.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한 번에 최소한 1%포인트 정도 한 방에 올려버리면 충격파가 엄청나죠. 우리 2.25밖에 못 올려요. 2.25 올리고 내년 초 상반기에 한 2.25, 0.25 정도 올리고 미국 상황을 지켜볼 것이거든요. 왜 자금 유출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하는 거지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는데 0.25 정도 올려가지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까? 대출금리가 0.2 정도, 0.2%포인트 정도 올라서 과연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하반기는 금리가 오르긴 올라요. 오를 것 같아. 진짜 올려야 되는데 그 정도 올려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미국 이분들은 한 번 하면 하거든요.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뭐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걱정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면 올리는데 그분들이 올릴 때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일관성 있게 올려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거쳐서 1년에 1%포인트 정도 해서 한 3%포인트 정도까지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제로금리잖아요. 그러면 한 3년 후면 몇 년도인가? 2024? 2025년 정도 되면 미국 금리가 저는 한 3%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지 않는 한, 뭐 코로나 시즌2가 되지 않는 한은 미국이 3% 정도 되면 우리도 한 2%포인트 정도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0.25, 0.25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한 3년, 4년 후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금리하고 부동산은 반비례거든요. 금리가 1% 정도 내려가면 집값이 뭐 2% 정도 오르고 반대로 금리가 1% 정도 오르면 집값이 2% 정도 내린다는데 그거는 이론이고 그렇잖아요. 그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분명한 사실은 반비례 관계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0.25 가지고 이게 뭐 급진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잽이 계속 누적이 돼서 나중에 카운터 펀치가 될 때가 온다면 우리 주택시장은 영향을 받는데 또 변수가 하나 있죠. 수요와 공급에서 아까 제가 공급 이야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한 2025년 정도 되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나왔던 공급 계획들이 안 되는 곳들도 있겠지만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신도시 개발은 변수가 없거든요.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물량이 나와요. 1년, 2년 늦어지느냐의 문제인데 2025년이 지나면 뭐 입주 물량까지는 안 넣을 수는 있어도 본청약은 분명히 될 거고요. 지금 사전 청약이 올 하반기부터 되지만 2025년 되면 본청약 물량들이 제법 나올 거고요. 분양권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2026, 7년 되면 입주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이 기간에 이제 공급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죠. 공급 물량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집값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이 한 7년? 8년 연속으로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2025년을 넘기기에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PIR 보더라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속도로 오르면 감당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로감에 금리에 공급 물량까지 맞물리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입장이 이제 달라질 텐데 그렇죠.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냥 내 적정선에 맞춰서 사야 될지 아니면 남들처럼 좀 영끌을 해서 사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텐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사실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요. 또 많이 질문 받는 게 이제 1주택자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1주택자들 중에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한 3년, 5년 후에 집값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사서 들어가겠다. 갈아타기가 아니라 지금 10억인데 현금 가지고 있다가 7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사면 근데 그 시기를 맞춘다는 게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전문가도 바닥을 모르는데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저는 이제 다시 무주택자로 돌아오게 되면 못 잡아요, 타이밍을. 기다리는 분들은 계속 기다리세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사야 되는데 사서 그냥 무리한 대출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일 위험한 게 저는 신용대출. 이론적으로 올라가주면 괜찮은데 신용대출은요 금리도 높고요. 나중에 대출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한 리스크 A 플러스 알파 효과가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3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지금 신용대출을 연끌해서 다 받아버리게 되면 풀로 채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내 부모님 통장에 한 20억 있다 이런 분들은 연끌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아니라면 신용대출은 받지 마시고요. 담보대출 정도에 내 자기 자본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사야지
지역을 좀 뭐 외곽으로 가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청약 조건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청약 가셔야죠. 나는 이제 무주택 1년 됐고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한 명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청약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저는 돈에 맞춰서 하나 사라. 우리가 집은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투자 목적도 있지만 거주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세 살아봤지만 전세 살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그렇죠. 왜냐면 2년 후에 또 이제 옮겨가야 되고 금액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2년이 굉장히 짧은 게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2년이 만기라고 하면 중간 정도 1년 지나면 이제 막 고민해야 돼요. 저는 실수요자들, 전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전세 너무 취하지 마시고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방어가 뭐냐면 10억 원 정도? 5만 원짜리를 바꿔서 우리가 금고, 집에다 금고 하나씩 있잖아요. 10억 원 정도 다 넣어 두시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 뭐 10억 원 넣어 두면요. 10년 후에 화폐 가치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평균 인플레이션 3% 정도 잡으면 7억 4천만 원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0억 원 전세를 살면은요. 10년 후에 돈은 10억인데 돈 가치는 7억 4천만 원이에요. 좀 많은 분들이 전세로 살면 그 돈을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해예요. 그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랐는 거거든요. 집을 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한 15억 가거든요. 최근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배, 4배고요. 많이 안 올라도 15억 간 게 오른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방어한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들은 인플레이션 방어기 때문에 저는 전세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가장 나쁜 집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전세금을 아예 안 올리고 그렇죠. 계속 좋은 살게만 집주인. 하는. 아우 내 신혼 시절이 생각나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전세금 안 올릴 테니까 그냥 오래 살아. 그래서 오래 살았네. 10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바뀐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좋은 마음일까? 시세대로 받죠. 근데 시세가 전세가 10년이 지나면 2배 이상 오르잖아요. 책상을 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2배를 어떻게 올려? 내가 다른 집 갈래. 딴 없어. 집도 똑같이 다 올랐거든. 안 되겠다. 사야겠다. 더 올랐거든. 저는 전세 사는 거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전략적으로 전세 사시는 분들, 청약 조건이 좋아서 그런 분들은 전세 살아야 되고요. 아니면 전세 끼고 다른 데 사두고 애들이 다 컸어. 그래서 굳이 강남 안 살아도 돼. 이런 분들은 강남집 전세 주고 뭐 외곽에 좀 새 아파트, 대형 평수 가서 좀 편하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잖아요. 병원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거주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그냥 나는 우리나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까지 집을 사면 어떡하냐. 능력 있는 내가 전세 살아야지. 이런 분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 점수가 괜찮으면 청약을 노려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집은 그래도 실거주 목적으로라도 1주택은 투기 아니거든요. 투자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가족 보호, 인플레이션 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표를 1주택으로 잡아야 되고요. 2주택 이상부터는 이제 좀 전략이 들어가야죠.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니까.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걸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해도 되는 고민이 한 97%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3% 정도 해야 될 고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뭐 이런 거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5년 후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어떻게 답이 없는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리스크 관리만 된다면 떨어지면 그냥 잘 살면 돼요. 근데 특히나 조금 비싼 가격에 대출까지 끌어서 쓰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분들이죠. 나이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요. 왜? 경험치가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아는데 최근에 열심히 투자하시는 좀 30대 분들, 뭐 일부 20대 분들, 또 40대 초반 분들은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 겪어보질 않았죠. 네. 있어도 무관심하게 넘어갔던 그렇지. 시절이기 남의 때문에 일이었고. 집값은 계속 올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대출 많이 받아서 영원히 오를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대출 이자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다. 나름대로 예측은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꿈에도 모르는 분들은 이제 현실이 됐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해도 안 들리죠. 그런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들으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네. 내가 관심을 가졌던 시장 계속 오르는 시장이니까. 저도 최근에는 이제 제가 직접 투자를 많이 안 하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저도 이제 좀 직접 투자를 많이 하던 시절인데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규제가 상당히 많아서 많았죠. 근데 어떻게 쉽지 않은 생각했냐면 상황이었을 텐데. 집값이 떨어질까? 왜 나 오르는 것만 봤으니까. 내가 관심이 있었을 때는 계속 올랐는 거예요.
IMF 때는 뭐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그때 나이가 좀 어렸고 IMF 때 아마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인데 그때는 회사가 엄청 잘 나갔어. 그래서 저는 IMF를 몰랐어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이벤트라고 생각했지 그게 위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 일 바쁘고 성과급 나오고 월급 잘 나오고 나는 잘 사는데 뭐 국가가 어렵다네?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 달러가 부족한가? 금 모으기 운동하네? 나는 안 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무방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집값이 꺾였단 말이에요. 2007년도 8년도 되면서 일부 지역은 올랐지만 버블 3번은 꺾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대출 이자도 내고 집값은 떨어지게 되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3년이 고비더라고요. 1년은 희망 고문해요. 오르겠지. 잠깐 조정받는 거지. 일시적인 하락이야. 괜찮아. 아유, 이 정도는 나 이자 내지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때도 이렇게 물결 오를 때도 우리 물결 치잖아요. 네. 희망 고문하거든요.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해. 이게 이제 일시적 반등이고 올라가겠구나라고 희망을 가지는데 또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 3년 거치고 나면 얼굴의 표정도 달라지고요.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죠. 대출 이자 부담. 또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좀 높아가지고 금리 높았죠. 금리도 높았고요. 이자도 상당히 했을 텐데요. 그때 2억 정도, 2억 좀 넘게 빌리면 이자만 140만 원, 130만 이자만? 원. 월? 네. 근데 지금은 저금리에 취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자 2배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더 위험한 게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그때는 이자만 냈어요. 만기 상환이 이제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자만 해도 죽겠는데 이자가 2배 오르면서 원리금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혹시 3년 동안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이자가 2배 올라도 버틸 수 있으면 지금 투자해도 된다. 왜? 버티는 사람한테 또 기회가 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마 3년 버티기 힘들 거다. 너 멘탈 관리할 수 있을까? 길게 보면 상승을 하는 건 거의 사실인데 그 사이사이 구간마다 내려갈 때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집값 오르면 기분 어때요? 뿌듯하고 좋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좋죠. 뿌듯하고 기분 좋은데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삶에 뭐 그렇게 뭐 소비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뭐 그다음 없죠. 소비는 좀 늘어날 것 같죠. 내 자산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는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자산이 늘어나고 내 주머니 들어와야 돈인데 그게 숫자 장난이죠. 그냥 자산 수치만 올라가는 거고요. 내 생활 수준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를 때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고요. 팔아야 돈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주택자들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지금 차익 실현을 못하고 있잖아요. 양도세에 막히고 종부세에 막혀서. 어떻게 보면 빈껍데기예요. 진짜 최대 승자는 기획재정부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 그냥 재산세 종부세 매년 따박따박 들어오고 어떻게 파는 분들은 양도세로 또 다 걷어들이고 사는 분은 취득세로 걷어들이고 기획재정부가 저는 최대 승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산 숫자만 늘어나서 기분만 좋은 현상인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그냥 기분 좋은 현상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무너져. 그럼 그때 당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오셨어요? 일단 숫자 정리를 해야 되고요. 치수를 줄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대출 이자도 그렇고 불안해서 이자는 이자 뭐 빚내서 이자 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잘 팔리지도 않아요. 집값 떨어질 때는 그 많던 매수자들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분위기에 몰려가지고 연끌을 해서 일단 매수는 했어요. 매수했는데 너무 불안한 거지.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미 사버린 분들 같은 경우는 연끌을 가야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연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이나 예비부부들이 각각 1억씩 하고 주택담보대출하고 부모님한테 돈까지 빌려서 이제 내 자기 자본은 2, 3억 정도인데 10억 원 아파트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당장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타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신용대출부터 좀 빨리 대출 줄이고 좀 안정적이게 가는 게 더 갖고 좋겠다는 나중에 주택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규제가 풀리거든요. 네. 또 기회가 오고 또 대출 한도도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때 신용대출 받아서 버티더라도 지금은 좀 고금리 상품들은 좀 한 3년 내에 3년 정도 저는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신용대출은 좀 갚았으면 좋겠다. 과거에도요. 많이 떨어진 집들 있잖아요. 어떤 집들이 많이 떨어졌냐라고 하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보유한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가 안 되는 집이 어떤 집일까요?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투자 가치가 높은 집들이 이제 전세 가격이 낮잖아요. 그런 집들이 전세가 낮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집어 던지어서 개포주공 1단지 13평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한 11억까지 갔었어요. 2011년도 되더만 한 8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012년도 되니까 5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잘 못 느끼거든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게 버틸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인데 못 버티는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못 버티게 되는 거죠. 못 버티는 분들은 파셨어요. 지금 그럼 만약에 1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은 또 어떤 좀 전략을 쓰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1주택자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집을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왜 팔아야 돼?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왜 팔아요? 팔고 뭐 하실 거예요? 상급지, 지역을 옮기거나 뭐 더 좋은 아파트로 가거나 아니면 저층에서 로얄층으로 가거나. 오케이. 두 번째,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생겼다. 그럼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금 흐름을 좀 낼 수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팔고 뭐 하냐 그러면 일단 현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대. 일단 올랐으니까 이걸 좀 차익을 실현시키겠다. 그러면 제가 10년 동안 통계나 이렇게 상담한 내역을 보면 다 실패하셨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상급지 갈아타는 경우, 필요한 경우 아니면 그냥 제발 내버려 둬라. 그냥 인플레이션 방어라도 해라. 저는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한 개의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이 여러 개 되면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해라. 주택 수가 많다.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 4주택, 5주택 되시는 분들은, 다주택인 분들은 물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한 10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중에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거, 안 가지고 가야 될 거, 물론 그게 다 리스크 관리가 되면 괜찮고요. 내가 뭐,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정도 벌어, 전문직이야. 뭐 이러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월급쟁이 정도인데, 한 달에 월급이 빠나잖아요. 빠나서 지금 또 종부세 내고 굉장히 타이트한데, 만에 하나라도 내 계획과는 다르게 위기가 온다든지 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조금 서서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안 되거든요. 미리미리 관리를 할 필요는 있고요. 1주택자, 2주택자들은 실수요자거든요. 저는 2주택자를 실수요자라고 하거든요. 2주택자는 투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 2주택자들은 일단 우리 코인 말로 존버하는 게 좋다. 근데 투자 가치가 너무 없는 그런 아파트라면 좀 상급지로 갈아타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